자, 한 5분 쉬었어요. 그래서 2부는 트럼프 얘기 잠깐 해보자면, 트럼프는 이명박 현상하고 안철수 현상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치권, 정경유착에 싫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이명박이 우리나라에 저질렀던 것만, 그런 비슷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미국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가 안 좋아질 텐데, 장기적으로는 뭐가 좋은가? 자, ICT 쪽에서 뭐니 1인자는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어떤 인프라나 기술력으로 봤을 때 한국이 상당한 위치에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있고, 그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제 무인차 안에 들어가는 내장 업체를 10조를 투자해서 인수를 했잖아요. 제가 이걸 2년 전에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삼성전자에 아마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 전달된 시점이 9개월 전이에요. 삼성이 살 길은 근거리 통신 무인 자동차 그 주행 시스템하고 자동차 내에 들어가는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좁은 공간 내에서 동작하는 것. 이거 말고는 삼성이 살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책에다가. 그게 이제 한 10개월 전에 쓴 책. 그래서 그 책이 삼성에 전달이 됐죠. 3월 달에. 2015년 3월에. 근데 한 몇 달 후에 정확하게 이재용 씨가 그 회사를 딱 인수하더라고요. 10조를 써서. 저는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어쨌건. 자, 트럼프가 미국에 무슨 짓을 앞으로 저지르게 되냐면,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켜요. 핵심은. 왜냐면 트럼프 공약이 뭐냐? 제조업에서 실업된 사람들을 좀 먹여 살려주겠다. 이거잖아요. 그 이명박이랑 똑같은 거지. 이명박은 뭐냐?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텃밭인 이 건설업 쪽에 좀 밀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간 만큼 손해보는 지역 있죠? 손해보는 거, 자, 문화예술, ICT 창의성, 그다음에 통신 쪽, 이쪽은 손해보잖아요. 한국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요, 이명박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중국한테 져버린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 드론 시장, 휴대폰까지 중국한테 지금 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22조를 거기다 투자해서 봐봐. 그럼 아마 우리가 전 세계 1인자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미래 성장 동력에서. 근데 박근혜는 블란데 부채질 한 번 더 해버린 거야. 한 번 더. 근거 없이 돈을 막 써버리니까. 자,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함으로써 애플이라든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거의 99% 이상은 반트럼프예요. 유일하게 피터 셀이라는 한 사람이 트럼프한테 125억인가? 딱 한 사람만 트럼프 진영에 돈을 줬어요. 나머지 거의 90% 이상은 다 반트럼프야. 근데 트럼프가 어떻게 하죠? 외국의 공장에서 들어오는 휴대폰한테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애플 공장을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역풍이 불죠. 무슨 얘기냐. 미국 국내에 있는 첨단 기업들이 반대로 미국에서 빠져나가버리죠. 그죠? 그럴 확률이 있죠. 그래서 밖에서 해서, 왜죠? 앞으로의 그 휴대폰은 어디다 팔아야 되죠? 브라질, 중국, 인도잖아요. 시장이 아시아권에가 있잖아요. 근데 왜 관세를 먹여가면서까지 또 미국에서 그 비싼 인건비 줘가면서 공장을 그리 옮기냐는 거예요. 차라리 인도로 가버리지. 그러니까 제가 그 칼럼에다 이렇게 쓸 건데, 트럼프가 박근혜처럼 탄핵을 당할 확률이 높아요. 나중에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트럼프가 우리 미국에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투표할 때는 이제 앵그리 화이트라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민주당한테 당했어, 속았어 그러고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미국 국민이. 그때가 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아서겠죠, 민심이. 그럼 공화당은 어떻게 할까요? 트럼프 찍어내기에 나가는 거죠. 트럼프가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건 그게 시나리오고, 제 가상 시나리오고. 그래서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대체. 그래서 자, 다시 원시부족 사회로 가는 겁니다. 원시부족 사회 사람들의 그 하루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만 사냥 나갔다 왔어요. 고기 먹는 거는 그 2%가 고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사슴을 가져와요. 그럼 98% 뭐 했어요? 98% 중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독사라든가 독거미에 대한 지식이 쌓인 그 할머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위험을 많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또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과일 따러 다니면서 고기 잡으면서 예를 들어서 뭐 야 저기 가면 악어가 출몰하니까 저 안으로는 들어가면 안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되게 재밌죠. 안전한 데서 놀고 그러다가 어떤 애는 또 악어한테 잡혀 먹고 이랬겠죠. 호랑이한테. 얘들은 호기심이 많으니까. 호기심 많은 애는 그러니까 인간 도시에서는요 호기심이 많은 애가 성공을 하거든요. 정글에서는 호기심이 많은 애는 죽어요. 죽어요. 그 경계를 벗어나 버리면 잡혀 먹어요, 맹수한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인간에게 호기심은 본능이 아니에요. 죽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험한 환경에서 몇백만 년 동안 인류가 생존해 왔기 때문에 야 세월호 안에서 나가지마 하면 안 나가는 게 본성이라니까요. 나가는 애들이 특이한 애들이라니까. 거의 90% 이상은 윗사람이 야 금 구워놓고 야 여기 나가면 위험해 하면 그 순간 공포가 확 들어요. 무서워서 못해요. 그래서 교육 인프라를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해 하면 애들은 그냥 따라간다니까요. 왜? 그 기억이 잠재돼 있어요. 과거에 어른 말 안 들었던 애들이 맹수한테 잡혀먹은 걸 본 적이 있거든. 그 기억이 우리 DNA에 박혀있다니까요. 아, 목숨이 걸린 문제구나. 어른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야. 이게 우리 몸에 박혀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절로 한 애들이 8살만 넘으면 호기심이 사라져버려요. 점점. 물론 공교육 때문에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 놀이행동기가 딱 지나면 인간은 호기심이 사라지는 게 본성이에요. 살아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살려야 돼? 왜냐면 우리 인간은 지금 맹수가 드글거리는 데서 사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의 맹수는 누구예요?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니까요. 우리를 잡아먹는 거는 호랑이가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시대가 달라요. 호랑이가 인공지능이 호랑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제일 원칙이 있죠. 사람들을 해치지 말아라. 로봇 제1 원칙, 사람들을 해치지 말아라.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해 하지마 거기 가면 안 돼 엄마가 손잡고 다니고 이 짓을 하잖아요. 100% 실업자 됩니다. 그 문명적인 배경을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 지금 엄마들은 호랑이가 출몰하던 시대의 교육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시 부족사회 교육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자, 학원에서는 이 짓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야, 그래도 영어 수학 공부해야 돼. 영어 수학 공부 못하면 있잖아, 너 인정 못 받아. 그게 뭐냐면, 야, 저기 넘어가면 호랑이가 나와. 이거랑 똑같은 거. 노래죠.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은 참 엄마 교육이 좀 중요한데 15세 이전의 인간의 두뇌는 모방 학습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해 갑니다. 그런데 그 모방 학습기가 가장 강력한 나이가 언제냐면 3살부터 8살까지예요. 그때 모방을 제일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애를 키워봐서 알잖아. 엄마가 하는 대로 해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집안 청소만 하면 얘는 청소부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인 줄 알아. 그죠? 엄마가 계속 설거지만 하고 요리만 하면 요리사가 가장 좋은 직업으로 알아요. 근데 엄마가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한쪽 구석에서 책 보면서 막 웃고 있어. 막 이렇게 웃고 있어, 엄마가. 그럼 애가 어떻게 인식해요? 책 보는 게 제일 좋은 일인 줄 안다고. 3살부터 8살 사이에. 과연 그랬나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3세, 8세경에 여러분의 하루 일상을 어떻게 보냈는지 잘 돌이켜보세요. 그 3세, 8세 때, 3세, 8세 사이에 아이가 관찰했던 자기 주변 어른의 행동 있죠. 그게 롤모델이 돼요. 그게 롤모델. 그래서 현대사회의 문제가 뭐냐. 자, 예전에 대가족 제도가 있었을 때는 3세, 8세 아이들을 엄마가 봤어요? 할아버지가 봤어요? 삼촌이 봤어요? 할아버지, 삼촌, 동네 형, 이모가 봤어요. 그것도 나이 좀 어린. 그러니까 한 거의 애를 누가 봤냐면 주로 초등학생이 봤어. 기억나죠? 이 중에서 막내들 기억나죠? 언니가 키웠잖아. 언니가. 그죠? 대가족 지대 때. 그래서 과거의 3세, 8세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왜? 엄마가 밭에 가서 일하는 걸 보고 자라지 않았어요. 뭘 보고 자랐냐면 그 동네 형들이 재밌게 노는 거. 그 다음에 고시 준비하는 삼촌이 그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아름다운 행동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면서 애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많이 나온 거예요. 왜? 그걸 아름답다라고 각인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책상에 오래 앉아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천에 용이 된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한테 하루에 8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뭔가 한 가지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고요, 지금. 과연 어느 누가 지금 3세, 8세 아이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고요, 지금 집안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무도 안 보여주죠. 잘 생각해봐요. 누가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고요, 지금 아이들 주변에서. 단 한 명도 없어요. 엄마도 바빠요, 집안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뇌과학을 공부해보니까 전두엽이 덜 발달한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혼자서 깊이 이렇게 뭔가 몰입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이 없었어. 그리고 자기 주변에 그렇게 하는 어른이 없었어. 그러면 전두엽이 덜 발달해요. 왜냐면 전두엽이라는 것은 전략기획 능력을 쓰는 곳이라서 언제 많이 발달하냐면 장기 프로젝트, 즉 뭔가를 만드는데 이게 단번에 샥 조립하면 되는 게 아니야. 오늘 만들다가 시간이 끝났어. 그럼 내일 또 연달아서 만들어야 돼. 예전에 우리 연 만들기 하고 뭐 구루마가라고 해가지고 일본 말이긴 하지만 그거 만들어서 놀았어요. 시골에서. 꽤 오래 걸렸어요. 팽이도 만들어가지고 놀았죠. 그리고 게임을 만들었잖아요. 같이. 이게 다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체험으로는 전략기획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주말 농장을 하다가도 애들이 돌멩이 꺼내는 것부터 밭갈이 씨 뿌리는 거, 풀 뽑는 거 애들이 다 해봐야 돼요. 자기 혼자서. 그걸 부모가 절대 도와주면 안 돼요. 부모는 뭐냐? 옆에서 아이를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애는 산만하지만 그걸 듣는 줄로 그걸 보고서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또는 과거의 지금 현재 어른들이 부모라 할지라도 그건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어렸을 때 노출이 안 되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전두엽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프로젝트는 중간에 실수도 하게 되고 어떤 실수를 또 고치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고 이게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프로젝트 중에 굉장히 좋은 게 15소년 표류기라는 게 있어요. 네. 15소년 표류기. 얘네들이 어른들 없이 지네들끼리 배가 줄이 풀려가지고 무인도로 가잖아요. 이게 장기 프로젝트예요. 거기에 그래서 영국에서요,
영국에서 1년 학비가 거의 5천만 원인 사립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사립 중고등학교. 영국에. 아무나 못 보내겠죠. 네. 우리나라는 1년에 2천만 원짜리 수두룩 몇 개 있어요. 사립학교가. 근데 거기는 한 4,500, 5천이에요. 거기서 그 학교의 필수 프로젝트가 뭔지 아세요? 지중해 2달간 배 타고 여행하기예요. 와. 왜 지중해일까요? 좀 안전해. 저기 태평양보다 좀 안전하니까. 그죠? 지중해는 큰 폭풍우가 없잖아요. 작은 파도는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배가 뒤집어서 그냥 세월호처럼 되지는 않아. 지중해에서는. 근데 2달 동안 여행을 시켜버려요. 애들만? 애들만. 딱 2명이 들어갑니다. 그 배에. 그래서 응급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 끼어들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2명이 거기 가요. 그 2명이 누굴까요? 한 명은 의사예요. 그죠? 또 한 명은 누구냐? 항해사. 항해사 기술 자격증이 있는 선생하고 의사 자격증이 있는 선생 2명이 그 배에 탑니다. 그리고 안 끼어들어요. 응급 상황이 생기기 전까지. 그래서 걔네들이 알아서 지중해 한 바퀴를 돌고 오는 거예요. 그 2달 걸려요. 근데 그 팀이 한 12명, 15명 정도 됩니다. 그게 15소년 표류기예요. 실제로 이 교육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전략기획 능력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에 어려서부터 노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성인이 됐을 때 2가지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청소 중독하고 그루밍 중독에 빠져요. 무슨 얘기냐면 정리 중독. 즉 이게 뭔가 정리 안 된 걸 잘 못 빠져요. 그 다음에 밑에 쓰레기 있는 걸 막 청소를 하게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그루밍 중독이 뭐냐면 자꾸 몸을 치장하게 돼. 머리를 묶고 이러면 예쁘냐 막 화장을 하게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집안 청소하고 몸치장을 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애들은 앞으로 실업자가 된다고 보십니다. 전두엽을 발달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 애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희망적이야. 몸치장을 전혀 안 하고 오셨어. 난 너무 오늘 기뻐, 진짜. 이게 동네 수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생각해? 아니, 어떻게 이것도 안 바르고, 이거 하나도 안 바르고, 완전히 자연 상태 그대로 이렇게. 세수만 하고. 우리 늘 이렇게 다녀. 그러니까 오늘 전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이런 엄마들을 제가 좀 자주 보고 싶고요. 푸르미 엄마가요. 푸르미를 낳고 나서 화장을 끊었어요. 그 얘기 아시죠? 왜 끊었을까요? 스킨십 하려고. 얼굴 부비려고. 그래서 세수만 하고 화장을 안 해요. 물론 아주 웰빙 이렇게 그건 할 수 있겠지. 스킨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애기가 먹어도 되는 거. 이게 모성애입니다. 진짜 모성애. 왜 내가 스킨십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화장품에 독성이 없을 것 같아요? 저 뒤에 딱 한 분이 지금 화장을 하고 오셨는데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 남편한테 버림을 받더라도 화장을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이 자녀의 두뇌 발달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어렸을 때 스킨십을 많이 할 것인가, 어떻게 장기 프로젝트, 이 아이가 좀 더 오래 생각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집안에서 청소하고 화장하고 이게 머리 빗는 거에 중독이 된 엄마는 자연스럽게 그게 전수가 되거든요, 애한테. 애가 전두엽이 없는 애가 돼버려요. 패션을 포기하세요. 패션을 포기하고, 그럼 패션을 포기하고 화장도 포기하고 남편의 관심까지 다 포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의 프로젝트와 엄마의 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엄마부터가 장기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이들은 엄마의 행동만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의 두뇌 속까지 따라합니다. 두뇌 속까지. 즉
실질적으로 엄마가 자기 장기 프로젝트와 자기만의 취미와 자기만의 일이 됐든 자기만의 공부가 됐든 이게 없다. 그 자녀의 전두엽은 기대할 게 없어요. 전두엽을 물론 창의성이라는 것은 꼭 전두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전두엽이 왜 중요하냐? 왜 독서가 중요할까요? 자, 지금 구글의 인공지능은 1초에 800만 권의 책을 본대요. 1초에 800만 권. 그 정도로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간은 독서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겁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이 세상에 쓰일 수 있도록 전략기획 능력으로 포장을 하거나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포장이나 가공, 이 포장 능력은 어디서 오죠? 예체능에서 와요. 가공 능력은 어디서 오죠? 독서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창안과 창의력이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독서와 예체능 경험이 없으면 포장하고 가공이 안 돼요. 그래서 뭐만 하게 되죠? 하청업체. 하청업. 그래서 위에서 너 이거 포장해봐.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너 이거 가공해봐. 네, 이렇게 깎으면 되는 거죠? 이거만 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앞으로 하청업을 전부 인공지능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이. 그래서 미래 사회는 하청업체 전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자, 대기업이 있다. 그럼 지금까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한테 하청을 줬죠? 이거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하청을 대기업이 만든 인공지능이 하게 된단 말이죠. 인공지능 로봇이. 3D 프린터하고. 물론 몇몇 고도의 숙련가들은 살아남았겠지만 그게 2%라니까요. 살아남아도 2%밖에 안 돼요. 98%는 어차피 안 돼요. 인공지능은 다 넘어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데 전략기획 능력, 전두엽을 잘 발달한 전두엽과 어떤 몸지능, 예술지능, 그러니까 독서가 전두엽이라고 보면은 그 나머지는 예체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포장하는 것은 예체능 쪽이고 잘 가공하는 것은 독서예요. 근데 아이들은 특성이 둘 중에 하나로 좀 쏠려 있어요, 애들이. 즉, 집중력이 좋은 애들은 가공을 좀 잘하고 산만한 애들은 포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렸을 때 산만한 애들이 창의력이 좋은데 이 창의력이 좋은 애들이 가공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 사기꾼이 돼요. 괜찮아. 불 켜주세요. 괜찮아요. 불 켜주세요. 네. 제 대머리가 좀 빛날 텐데 괜찮네요. 여기 이마만 빛나네. 다행이다. 자꾸.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략기획 능력을 키우는 조건이, 자, 첫 번째 조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지금 장기 프로젝트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첫 번째 조건은.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장기 프로젝트의 초안을 아이가 잡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주도성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죠. 야, 장기 프로젝트가 좋대. 응? 이거 봐봐. 장기 프로젝트 A, B, C, D. 엄마가 이렇게 제시해줘버려. 그러면 최초의 출발 자체가 동기부여가 약해요. 그래서 전두엽이 발달하는 속도가 늦어져 버려요. 동기부여가 강하다는 것은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는 거고, 두뇌를 개발하는 건 기본적으로 도파민 호르몬이 없으면 안 돼요. 개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애가 되냐? 공부하는 척 하는 애가 돼요. 실제로 머릿속에서는 전혀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학원을 골라준다거나 장기 프로젝트를 엄마나 아빠가 골라준 애들은 언제부터 성적이 떨어지냐면 중3 때부터 성적이 확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진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는 척만 했기 때문에. 도파민을 맛본 적이 없어. 진짜 두뇌 개발의 호르몬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중3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져버려요. 경쟁력 확 죽어요. 머리 좋은 애도 안 돼요. 그때는 강력한 자기주도성이 필요하고, 강력한 자기주도성이 없으면은 만족지원 능력이 아예 생기질 않아요. 즉 참지를 못해요. 영어 단어 5천 단어 한자 2천자 못 외워요. 왜? 만족지원 능력이 없으니까.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외부에서 주어진 프로젝트를 출발했던 습관을 가진 애들이 그렇게 되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랬죠. 15세 이전에는 모방학습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해 나간다. 그러니까 15세 이전에 부모의 역할은 뭐냐? 야, 인생이란 이렇게 사는 거야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주도성, 인내심, 만족지원 능력. 근데 뭔가 참으면서, 자, 만족지원 능력과 자기주도성이 결합된 어른의 모습은 뭘까요? 굉장히 힘든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워. 힘든 일을 하는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봉사는 그렇게 되던데. 봉사. 그렇죠. 봉사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봉사. 아니 노인복지회가 설거지 엄청 많이 하고 좀 크게 얘기해도 돼요. 엄청 많이 하고 나서 밥을 먹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막 손 떨리고 막 이런다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우리 큰애 22살짜리는 그렇게 컸어요. 봉사를 하면서 뭐 700 몇 시간 정도. 그래서 지금 그 애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굉장히 뛰어나다면서요. 네, 추리력이. 그래요? 엄마가 그렇게 봉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 이 다음에 강의할 거 먼저 해버리네. 선수치기. 저도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키가 큰 관계로 이제 처음부터 운동을 막 하고 이래서 공부에 열중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봉사를 시작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욕이 생기죠. 네네. 이렇게 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하고 지금도 아이가 있든 없든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요. 봉사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꼬맹이도 이제 10살인데 저렇게 수연이보다 더 어릴 때부터 같이 봉사를 했어요. 이야, 대박이다. 지금도 같이 그래서 그냥 같이 이게 봉사라는 걸 몰라요. 10살짜리는. 그렇지, 그게 뭔지 모르지. 네네. 재밌는 거지 뭐. 네, 신기하고. 네, 네. 네. 그리고 가서 어르신들하고 이게 말상도 해주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이거예요. 봉사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봉사 얘기로 넘어가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이하고 동등하다라는 거를 항상 그러니까 엄마가 더 권력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은 또래 문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권력을 가진 집에서 애가 자라잖아요. 협상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그걸 어렸을 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면 어떤 걸 결정할 때 애랑 상의해가지고 애 의견을 좀 더 들어주면서 늘 그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설득 능력이고 협상 능력이거든요. 옛날에는 아이들끼리 그 또래 문화, 마을 문화가 있어서 거기서 그런 게 이루어졌었어요. 교육이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그 또래 문화가 없기 때문에 오직 엄마와의 피드백,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서만 그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갑이고 애가 을이야. 갑을 관계가 있어. 바로 실업자로 가는 거예요. 가족관계.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제 유튜브를 좀 더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봉사 나온 김에 이제 그쪽으로 확 넘어가서 그것만 해도 지금 벌써 2시간이 돼버리니까 강의가. 그래서 봉사 얘기를 꺼내 주셨으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어디 갔지?